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1월 5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크게 지금 하락 마무리가 되었고요. 9% 하락했죠. 그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5%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테마만 급락을 한 게 아니고요. 전체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8%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2.6%까지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조 100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3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확실히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6,700억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 뱉어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90억을 매수를 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는 유지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매 물량으로 이렇게 증시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는 2.5%까지 하락하면서 급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상해 종합은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진행되었고 나스닥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 나스닥에 대한 하락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2% 정도 떨어진 것은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하락에 대한 이유가 또 어떤 명분에 의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나스닥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간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압박 이후에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도 이러한 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4,000포인트에서부터 23,0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구간이 상당히 지금 큽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시장이 과열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사실 코스피는 전체적으로는 올라왔지만 월봉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간 계속 눌러져 있었고 이 비슷한 구간을 2010년대부터 횡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박스권 시장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오히려 2005년, 2004년 요때부터 해서 코스피는 2100포인트까지 그죠? 엄청나게 4배 가까이를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상승 이후에는 사실 큰 상승 없이 잠깐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벨업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정도 해서 5조 가까이를 쏟아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좀 했는데 사실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왔고요. 연일 이제 매수로 좀 진행하면서 많은 물량 확보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매도로 접근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로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증시가 떨어지면서 반등을 좀 했고요. 1446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제 고점을 높이는 상황이 되었고요. 분명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점점 이제 이 격차가 좁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이제 원달러도 좀 떨어져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우리나라가 달러를 대외로 투자를 해야 되는 압박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한 움직임일 수도 좀 있고요. 혹은 단기간에 이 강달러에 대한 움직임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조정으로 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원달러에 대한 환율이 어떤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봤고요. 오늘 또 증시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AI 버블론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또 흔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기적으로 AI 버블론 심심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AI 버블론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기도 했고 또 다시 괜찮다라고 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이번에도 이렇게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 미국발 인공지능 거품론 공포가 아시아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거는 이제
나스닥도 하락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얘기고요. 니케이도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호실적 발표했으면 괜찮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 이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이 200배를 넘어서 고평가 논란이 이어졌고,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 제이 해필드 최고 경영자는 이제 시장이 AI 잠재력을 가격에 반영해왔지만 이제는 증명하라라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상황이 오더라도 PER 200배는 정당화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관련 종목들도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AI 거품론을 확산시킨 것은 마이클 버리 사이언 자산운용 대표가 팔란티어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 풋옵션을 이제 베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공포감이 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화의 빅쇼트라는 그런 실제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 증시 폭락을 예견한 투자자라고 하고요. 이분이 이제 풋옵션을 한 것이 이제 이 AI에 대한 버블로 연결이 되면서 증시 전체가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8년에 증시 폭락을 예견한 만큼 이번에도 증시가 폭락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 투자자들이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팔란티어에는 1조 3천억 규모의 풋옵션과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지금 꽤 많은 풋옵션을 행사를 했다라고 공시를 한 만큼 이 두 기업이 타깃이 되었고요. 특히 AI에 대한 타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AI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락으로 좀 이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듯 합니다.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얻는 것인데요. 이제는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끌어내리기 좋은 명분이 버블이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그게 버블로서 계속 이제 시장에 대한 흔들기가 가능할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84만원 간다라고 이제 목표치까지 계속 높아지면서 이렇게 60만원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노무라 같은 경우는 이 슈퍼사이클을 2027년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증권의 목표가를 대폭으로 지금 높인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2006년과 200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38에서 46%까지 조정을 해서 2026년에는 99조 원, 27년에는 128조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년에는 TSMC를 넘어선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만큼 이 SK 하이닉스의 HBM의 이 수량이 엄청나게 시장에 많이 공급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금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HBM에 대한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 와서 계속 시장에 쏟아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야가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공급에 대한 이 활발한 이 기업에 대한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러한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강하게 있다라는 것은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 숏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고평가로 평가를 하고 이 숏에다가 투자를 했지만 사실 지금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사이클이 다가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과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한 만큼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되면 빨리 올라가게 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좀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버블도 있겠지만
미국의 이 행정 운영이 계속 불안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일째 지금 역대 최장으로 이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도 이제 여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옵션으로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단독으로 의결을 강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화당은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 밀리지 않으려는 그런 주도권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 지방선거가 지금 민주 쪽으로 주지사 선거 압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미니 중간 선거라고 할 만큼 그러한 선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 트럼프의 패배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향후 이제 트럼프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혹은 이제 내년 중간 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내일, 그죠? 오늘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적법한지 이제 대법원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파장이 있을 것 같고요. 적법하다라고 한다면 뭐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 뭔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 트럼프가 관세를 택한 것도 사실 미국의 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방법과 이 진행하는 이 방향이 맞는지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정말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낮춤으로써 이제 장기 국채 금리와 이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런 부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발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 많은 유동성 자금을 풀어서 그런데 부채에 대한 가치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방향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개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쥐약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AI에 대한 버블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AI에 대한 효용성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투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버블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반면 이제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저런 이제 중간선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이제 결론이 나기 시작한다면, 이 트럼프도 점점 이제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트럼프가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한 방향이 조금 동력이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1년 차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경고성의 이슈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잘 넘어간다면 다시금 시장은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봤고요. 이제 오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8,200원 하락해서 9.16%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0% 가까이 하락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AI에 대한 그런 가장 전력기기에 이 기대를 많이 받았던 기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락폭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폭도 깊었다. 그리고 오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기대치보다 많이 실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닝 쇼크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당연히 좋지 않았고요. 외국인 투자자 200만 주 매도하면서 지금 한 5일 정도 바짝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좀 줄어드는 듯 하면서 오늘 좀 쏟아졌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도로 진행했고요. 사모펀드 잘 물량 크게 매도 없이 진행하다가 오늘은 매도로 좀 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약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3,300원 하락해서 4.8% 떨어졌습니다. 61선 근처까지 하락을 했고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좀 상승세를 이어가길 바랬는데, 그럼 이제 AI에 대한 버블론으로 현대건설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6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19만 주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전기술도 네, 하락했고요. 한전기술도 계속 이제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기대와 핵 협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고 버블에 대한 이슈가 강해지면서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올라갔던 것도 빨랐던 만큼 그런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뭐 큰 이슈 없이 넘어가고 이제는 다시 동력을 얻었을 때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S&T에너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121선을 사실 지지하는 라인에서 오히려 크게 하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크게 받았고요. 오히려 SMR에 대한 이슈로 강하게 올라갔던 때와 대조되게 지금 하락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해서 거의 20%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S&T에너지 단기 고점에서부터 20% 이상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사실 뭐 지지라인 깨졌다 이런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전체가 하락했고요. S&T에너지도 그걸 한번 파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매수를 했고요. 96,000주, 기관 투자자는 45,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BHI도 7% 가까이 떨어지면서 121선까지 지금 주가가 밀렸고요. 61선 밑으로 웬만하면 지금 내려오지 않는 종목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 지지라인 지키는 척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요. 네, 뭐 이전에 웨스팅하우스 이슈 때도 사실 크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듯이 이번에도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과하게 올라온 만큼 공매도를 활용한 이제 그런 버블을 터트리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좀 활기를 보일 것 같고요. 그런 공격이 나올 때마다 좀 이제 주가가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우리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연일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5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성원밴드도 마찬가지 29,000원까지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구간으로 떨어졌고요. 이전에 내려왔던 구간과 비슷한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미 마스가에 대한 프로젝트 협력이 분명히 가시화가 되었음에도 지금 크게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원밴드도 지금 증시 따라서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42,0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태용이고요. 태용도 지금 5.7%까지 떨어지면서 계속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 반등할 때도 반등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내려갈 때는 더 크게 지금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굴파기를 깊게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속 테마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SMR 관련해서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태용이 SMR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강하게 테마로 묶여 있다는 것이 이전에 10월 중순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힘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평소에 매수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같은 날 13만 주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3,000주 정도 매도하면서 최근에 뭐 매수 매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일단 향후 수급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진도 꽤 많이 떨어졌죠. 7.8%까지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을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9,000원에서부터 지금 14,000원까지 한 20% 이상 떨어졌고요. 상당히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61선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뭐 추세상으로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향후 움직임도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6,000주 매도, 기관 투자자 5,200주 매도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오늘 힘을 쓸 수 없었고요. 5% 가까이 떨어지면서 계속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1선 지키고 있지만 시장이 더 떨어지면 보성파워텍도 이 지지라인 깨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구간이 깨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13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도 지금 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쌍봉 근처에서 지금 눌러졌지만 다시금 시장이 회복할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외국인 투자자 5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이 좀 주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경영 실적에 에너빌리티, 그죠? 부문이 있고요. 자, 수주는 가스 복합, 중동과 베트남 쪽에서 이제 해서 그 다음에 국내외 단품, 개보수, 그 다음에 서비스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증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매출이 복합 화력 PJT 공정 초과로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레거시 PJT의 준공 정산에 따라서 차질이 이제 있었고 그런 부분이 복합 화력 PJT 매출 증대로 만회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외생 변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외생 변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는 얘기를 하진 않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 순이익만 보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600억 정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누적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2분기에는 순이익이 100억, 1000억 정도였는데 지금 3분기에는 마이너스 800억으로 지금 마이너스 1800억이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매출액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순차입금도 4조 가까이로 늘어난 상황으로 상당히 이제 재무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이익률이 지금 2.6%까지 떨어지면서 이익률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이게 이제 일시적일지 아니면 4분기까지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외생 변수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관세에 의한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와서야 뭐 가스터빈 수주하고 이렇고 있지만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중동 쪽과 그 다음에 이런 뭐 유럽 쪽, 뭐 베트남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이 매출이 대부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생 변수라고 한다면 그런 쪽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지금 꼬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매출은 이제 에너빌리티와 퓨얼셀 증가로 좀 이제 같이 증가를 했다. 그러나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두산밥켓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부문에 마이너스가 상당히 크게 지금 다가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다행인 것은 원자력과 가스터빈 중심의 고수익 산업 전환으로 지금 이제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 수주 가이던스가 원래 10.7조로, 이 10.7조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수주가 20%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조에서 14조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자체가 지금 3,100억에서 3,300억으로 마이너스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번에 이 적자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뭐 실적이 좋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 장기적인 이 수주 가이던스를 본다면 이 수주 가이던스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한 매출로 잡힐 거고요. 이 대부분이 이제 원자력 사업과 그런 가스터빈 사업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그 수주를 보면 지금 이제 체코 원전 2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3.8조 정도 수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MR에 대한 수주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화력 주기기와 해외 EPC 이쪽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계획 외 수주 등이 이제 또 1.7조까지 잡히면서 상당히 크게 수주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해상풍력도 서서히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해상풍력 사업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사업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미국 내 신규 건설입니다. AP1000 원자로를 이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업 참여 기회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어제 증권사에서도 얘기했듯이 마누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AP1000 원전 사업에만 8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AP1000이 지금 뭐 10개 정도는 충분히 지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중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모두 다 가져오면 좋겠지만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봤을 때는 일본의 도시바도 다시 뛰어든 만큼 일본의 도시바도 원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었고 웨스팅하우스와 이 원자로를 납품하고 제작하던 기업이었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일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에 충분히 많은 물량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바가 단기간에 그 원자로에 대한 생산 역량이 늘어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국내 수요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차별화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향후 중요한 그런 이제 성장 이 밸류가 될 거다. 이미 텍사스의 4기 건설을 위한 인허가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4개가 현대건설과 함께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갈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4기에 대한 주기기를 수주를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이 불가리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도 AP1000 들어가는 거 두산에너빌리티가 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럼 이 4기와 이 3기, 2기 다 하면 벌써 9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 뭐 APR 1400을 또 신규 원전을 2기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짓는다라고 한다면 또 2기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사우디라든지 뭐 티르키예라든지 뭐 폴란드 퐁수누프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도 추가 수주하거나 베트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 원전 또 건설하고 그 다음에 SMR까지 짓는다고 하면 원자로가 도대체 몇 대가 될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형 원전 1년에 5개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APR 1400 기준으로요. 그래서 일감이 10개만 되더라도 2년을 빡빡하게 돌려야지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캐파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빅 사이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미 실적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웨스팅하우스에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춘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큰 이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고 만들고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국내에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단주에서는 뭐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사업도 마찬가지죠.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해서 지금 이제 그쪽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이 실체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실체가 나왔죠. 그래서 6기가와트 규모의 SMR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총 72개의 모듈이고 6개 플랜트 규모다. 72개 모듈이면 뭐 두산에너빌리티 엄청나게 지금 공장을 빡빡하게 돌려야 됩니다. 대량 생산 체계를 도입해서 연간 2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 뉴스케일 파워 모듈만 하더라도 72개이기 때문에 연간 20개면은 지금 뭐 72개 3년 동안 돌려도 다 제작이 어렵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일감이 순식간에 3년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 말고 엑스에너지 또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죠? 영국의 롤스로이스라든지 아니면 테라파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SMR 기업들이 과연 누구에게 이 생산을 맡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20기 제작 시설을 첫 번째로 만들겠지만 아마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제 제작 시설은 비용도 비용인 만큼 그 다음에 시간도 시간인 만큼 선제적 투자를 해 놓으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라든지 다른 기업이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향으로 해서 원전은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 특히 이 미국 내에서 지었을 때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형 가스터빈에 대한 인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 가스터빈 원래 잘 하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G 쪽, 그 다음에 이 일본에서도 미쯔비시
미쓰비시 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탈리아 기업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미국에 가스터빈 2개를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380메가와트급 2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3천억 정도 이제 주기기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향후 18.7기가와트까지 점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게 2028년까지는 8대 생산할 수 있는데 12대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대씩 꾸준히 생산을 한다면 저것만 벌써 4조, 5조 가까이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국산 10메가와트급의 대형 해상 풍력 터빈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유니슨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양대 산맥으로 지금 우리나라 터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과제로 지금 8메가와트까지 이렇게 개발을 해놨고 실증단지 돌리고 있고요. 이제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10메가와트급을 이제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능 검증되고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10메가와트급까지 국산화를 한 거고요. 향후 이제 20메가와트급 이상까지도 국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산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자체 터빈도 활용하지만 OEM 사업으로 해서 해외, 그죠? 지멘스 가메사라든지 오스테드라든지 이런 대형 기업들과 함께 또 이제 터빈 조립 그런 OEM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산 지오 솔루션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두산에너빌리티 10메가와트급이 앞에 PJT, 한동평대 PJT, 다대포 PJT 이렇게 여러 군데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남의 시범 단지도 이제 국산 터빈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니슨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이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이 우리나라가 지금 100기가와트까지 늘릴 것으로 기대되고 2030년까지 벌써 14기가와트 늘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 역할이 주요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성장성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러나 이 실적은 일회성의 공사 지연 비용이라든지 이 자회사 처리 비용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고요. 요게 4분기에도 연결이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실적에 대한 마이너스보다도 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채 총계가 늘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순차입금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됩니다. 부채 비율이 이제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40%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순차입금도 4조 원 가까이이기 때문에 아직 유동자산이 4조 원 정도라서 순차입금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점점 이제 쌓이게 될 경우에는 향후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 새로운 투자에 있어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재무 개선을 위해서라도 향후 어떠한 이 액션을 취하게 될 텐데 그 액션이 어떤 방식의 액션일지가 상당히 그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유상증자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유상증자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8만원, 9만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가 필요로 하는 투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이전에 2만원대 주가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4배 가까이의 적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똑같은 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자회사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마이너스가 두산 비나 매각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 두산 비나를 매각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창원시의 액화수소 플랜트 이 채무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내에 지금 액화수소 플랜트가 완공이 됐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액화수소 플랜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이창원이 또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일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러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이집트 그 엘다바 원전 같은 경우가
지금 프로젝트가 제대로 뭔가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수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이슈가 불거지긴 했는데요. 향후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이제 이슈가 단기간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이슈 없이 넘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머스크 XAI의 가스터빈을 수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일론 머스크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로부터 가스터빈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좋은 긍정적으로 영향이 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가스터빈에 본격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한 가지 이제 재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3년 내에 설비 용량을 최대 9배로 늘리겠다. K해상풍력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후에너지부가 직접 해상풍력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젠 정부 중심의 강력한 추진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이 커 보이고요. 여기에는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태움 같은 주요한 이 단조 생산 기업, 그 다음에 EPC 기업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도 한국의 원전 동맹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은 이제는 한미 조인트, 그죠? 팩트시트가 발표가 임박했다. 이번 주 말에는 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 말이면 이제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죠. 그래서 주말에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또 어떤 식으로 담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향후 미국의 이 원전 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좀 결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좀 혼란을 가지고 있는 틈을 타서 이 러시아는 동남아에 소형 원전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미얀마가 협력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현대건설 파트너 홀텍도 지금 인도 최대 기업 L&T와 원전을 협력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건설을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원전 제조 역량이 있는 기업과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까 향후 이제 점점 시범단지를 건설해보고 인도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 원전 건설 단가에 있어서 인건비가 이제 점점 밀릴 겁니다. 그러면 공사 단가가 낮은 인도가 유리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중국과 한국이 다른 유럽과 이 미국 대비해서 이 원전에 대한 가격이 싼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도 좀 있는데 나머지는 내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AI에 대한 버블은 사실 섣부르다라는 생각이고 숏 투자로 인해서 그런 불거진 내용인데, 사실 기업의 투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HBM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버블이라기는 아직은 이르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은 현재는 좋지 않지만 향후 이제 수주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늘었고 거기에 대한 이 인프라 투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그 다음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SMR 72기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캐파가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공격적으로 늘리거나 혹은 두산에너빌리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기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업이 또 태웅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가 면만 본다면 이제 재무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순차입금이 4조 가까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담스러움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담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높고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됩니다. 그러나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 익률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해서 이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 많은 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초점에 두고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